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장 가득 울려 퍼졌다. 하나는 쉰 목소리로, 다른 하나는 짧게 끊기며, 또 다른 하나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마지막 아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절규였다. 그 소리는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벽과도 같아서 나는 그 벽에 기대어 흐느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세상에 나온 지 겨우 1년. 그리고 나는 이 네 개의 울음소리가 시작된 그 밤을 마치 전생처럼 아득하게 기억한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 모든 비극은 그 남자가 나를 떠나기로 결정한 날 밤에 시작되었다. 내 나이 28. 그 남자와 나는 7년을 만났다. 7년이라는 시간은 사랑이 의무가 되고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를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결혼, 집,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약속.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나를 낯선 카페로 불러냈다. 늘 가던 아늑한 동네 카페가 아닌 차갑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신도시 카페였다. 나는 그곳의 낯선 공기만큼이나 어색하고 불안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내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세 마디는 내 심장을 꿰뚫는 칼날이었다. 내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어떤 이유를 대든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내 가슴은 뜨거웠다. 7년의 추억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풋풋한 시절, 다투고 화해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 힘도 없었다. 그저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론가 닿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곳.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번화가의 한가운데에 있는 어두운 바였다.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내 안의 모든 고통을 삼켜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바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낯선 사람들의 웃음과 술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가장 독한 술을 시켰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내 몸을 지배할수록 내 마음의 고통은 희미해지는 듯했다. 나는 그 남자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7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 나는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나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쓴 법이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쓴 게 좋아요. 지금 내 마음 같아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나는 그에게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 남자가 나를 버린 이야기, 7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해진 허무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침묵은 내게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내게 건배를 제안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는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새로운 시작 내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름은 지안이었다. 그는 자신을 어떤 회사의 임원이라고 소개했지만 나는 그에게 깊이 관심 갖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술은 걷잡을 수 없이 취했고 내 정신은 흐릿해져 갔다. 그 남자는 나를 부축해 밥 밖으로 나왔다. 밤거리는 이미 고요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나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그의 품에 기대어 모든 것을 맡겼다. 그것은 사랑도 욕정도 아니었다. 오직 나를 지배하는 고통과 절망으로부터의 순간적인 도피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그의 호텔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의 밤은 길고도 짧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조용하고 공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름 모를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홀로 깨어났다. 그와 나는 서로의 연락처도 묻지 않았다. 그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해 필요하면. 나는 그 명함을 움켜쥐고 호텔을 나섰다. 호텔 밖에 햇살은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 갇힌 듯 차가웠다. 전날 밤의 일은 내게 남은 비참함에 또 하나의 오점을 더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나는 그 밤을 잊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만남이 내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나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한층 더 공허해졌다. 이전에는 적어도 미래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7년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꿈. 그 꿈은 내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팀목은 사라졌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아가 되어버렸다.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나를 완벽하게 떠나지도 않았다. 때때로 SNS에 올라오는 그의 행복한 모습, 새로운 여자친구의 사진은 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염산 같았다. 나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묵이 나를 맞이했다. 함께 살았던 작은 오피스텔은 이제 내 외로움의 감옥이 되었다. 침대 위에는 그의 흔적, 그가 선물한 낡은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치우지도 버리지도 못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겪은 고통의 증거물 같아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기계적인 삶을 살았다. 동료들이 건네는 사소한 농담이나 안부 인사는 낯설게 느껴졌고 나는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이 역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내 몸을 망가뜨리고도 남을 만큼 가혹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때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두 줄, 말도 안 돼. 나는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스트레스나
오해일 리가 없었다. 나는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두 줄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안이라는 남자와 함께했던 그 밤. 그리고 내가 찢어버린 명함. 그때의 감정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였을 뿐이었는데 그 짧은 일탈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도 연락할 수도 없었다. 아니,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날 밤의 일은 내게는 잊고 싶은 흑역사였고 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며칠을 밤잠을 설쳤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를 찾았다. 차가운 진료실 침대에 누워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얼굴은 미묘한 표정이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혹시 유전적인 쌍둥이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넷이네요. 내 아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넷. 머릿속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다. 의사는 내게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었다. 작은 점들이 4개, 나란히 반짝이고 있었다. 작은 콩알만한 생명들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4명의 아기들, 내게는 그 단어가 외계어처럼 들렸다. 의사는 쌍둥이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4명의 아기를 동시에 갖는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위험한 일인지 설명했다. 조기 출산, 미숙아, 그리고 산모의 건강 문제까지.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겨우 1명의 아이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물며 4명이라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내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토록 비참해야 하는 걸까? 나는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삶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한 남자의 버림받은 여자도 모자라. 네 아이의 엄마가 될 운명이었다. 혼자서 그 밤에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 나를 덮쳐왔다. 나는 그 무거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4명의 아기.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 비웃는 듯, 혹은 내게 저주를 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 꽂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봐라, 저 불쌍한 여자를 남자에게 버림받고 아이까지 넷이나 가졌다니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시선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결국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을까? 내 마음속에서는 2가지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하나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아직 뱃속의 생명들은 작은 점들에 불과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목소리는 그들을 지키고 싶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비록 그들의 존재가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었지만 그들은 내 안에서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작은 점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떨림은 내게 처음 느껴보는 생명의 신비였다. 그들을 포기하는 것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자아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회사에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다. 나는 작은 오피스텔 방에 틀어박혀 창밖의 세상을 멀리했다. 그 남자가 나를 버린 후 느꼈던 절망감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이었다. 그때는 적어도 나 혼자였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4개의 다른 생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했고, 그 책임감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나는 그날 밤의 지안이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그가 나에게 건넸던 명함. 나는 분명 그것을 찢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찢어버린 조각들을 모아보니 그의 이름과 회사, 그리고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명함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버려졌지만 찢어진 조각들은 마치 운명의 파편처럼 다시 내게 돌아왔다. 나는 그를 찾아야 할까? 아니, 그는 내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하룻밤의 유흥이었을 뿐이었다. 내가 그를 찾아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당신 아이가 넷이나 내 뱃속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는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할 것이다. 혹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나를 조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내 전 남자친구는 이미 행복하게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릴 용기도 없었다. 나는 외롭고 두려웠다. 비록 그가 나를 버릴지라도 적어도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찢어진 명함을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였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네, 김지한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배서 만났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다. 저번에 배서 뵀던 지수입니다.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아, 지수씨,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내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가 알려준 장소는 그의 회사가 있는 빌딩의 근처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는 약속 장소에 가기 전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 나는 이미 내 안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듯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수없이 망설였다.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아니, 올바른 선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선택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그를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얇은 코트 하나만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5월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내 몸은 시린 겨울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는 레스토랑은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배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냉정하고 완벽해 보였다. 그는 내가 오자마자 메뉴판을 건넸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내 뱃속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움직임이 내 모든 식욕을 앗아갔다. 무슨 일인지 이제 말씀하시죠. 그가 먼저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내게 더 큰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그에게 들리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네, 압니다. 피임에 실패했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예상했던 바였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다. 원하는 거라니요? 아이가 넷이에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넷이요 제대로 들은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쌍둥이도 아니고 4명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정말 희귀한 경우라고. 그제야 그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냉정했던 눈빛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안을 하나 하죠. 제 아이인 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제 아이에게는 그래야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조건이요.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회사 사람이나 가족에게는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금전적인 지원으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은 그저 저에게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아이들을 제가 지정한 곳에서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당신도 원하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마치 내가 거래를 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냉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동정이나 연민, 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 그날 밤 내가 느꼈던 절망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저는 돈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나요? 그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잔인하다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려 합니다. 제게 가족이 있다고 말했었죠.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은 제게 또 다른 가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럴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저 하룻밤의 쾌락이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자리를 박차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때렸다. 나는 그를 찾아온 것을 후회했다. 그가 나에게 건넨 것은 돈도 위로도 아닌 오직 더 깊은 절망과 외로움뿐이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젠 뱃속에 네 아이들과 함께.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게 제안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동시에 나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정이었다. 임신 4개월 차, 내 몸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올랐고 아침마다 찾아오던 입덧은 이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었다. 회사에서는 내 부푼 배를 보고 수군거렸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가십거리였을 뿐이었다. 지수 씨, 결혼도 안 했는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어머, 배가 많이 나왔네. 축하해요. 아기는 몇 명이나 돼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세상은 더 좁아졌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렸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께 걸려오는 전화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고립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대화는 늘 남자친구 이야기, 결혼 이야기로 흘러갔고 나는 그들의 대화에 낄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 계산대 앞에 선 나의 배를 본 주인 아주머니는 내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처녀가 배가 저렇게나 불렀네. 몇 달 됐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쯧쯧. 요즘 젊은이들은 참 부모 속도 모르는구나. 혼자서 그 애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눈물을 참으며 슈퍼마켓을 나왔다. 나는 내가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나는 단지 사랑에 배신당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쳤을 뿐이었다. 그날 밤의 실수는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뱃속의 네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충동은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비록 내게 비극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나는 나의 작은 오피스텔 방에서 나의 내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세상과 맞서기로 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나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임신 7개월 차. 나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배는 풍선처럼 부풀었고 숨 쉬는 것도 버거웠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미수가 출산 가능성과 나의 건강을 염려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4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나는 나의 좁은 오피스텔에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았다. 매일 밤 나는 뱃속의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들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 노력했지만 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나는 나를 버린 전 남자친구를 그리고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지안을 원망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지안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마음속에 있었다. 나는 그의 연락처를 복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회사 이름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회사를 찾아갔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회사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용기를 내어 프론트에 다가갔다. 김지한 상무님을 뵈러 왔는데요. 프론트 직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부푼 배를 보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약속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 뵙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결국 그를 만나는데 실패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여 빌딩 밖으로 나왔다. 그때 한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그는 바로 지안이었다. 그는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옷차림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숨이 막혔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내가 꾸었던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내 다리는 무거웠다. 나는 그들을 향해 외치고 싶었지만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탄 차가 멀어지자 나는 모든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를 찾아와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 그는 이미 그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시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버린 전 남자친구와 그리고 나를 외면한 지안을 생각했다. 그들의 모습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나의 비참함이 더욱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내게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실수였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내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병원 진료도 겨우 예약하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임산부 진료실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다른 임산부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내게 또다시 깊은 고독을 느끼게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부푼 배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때였다. 휠체어를 탄 한 노인분이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부축하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은 노인의 딸인 듯했다. 아가씨, 배가 정말 크네. 쌍둥이와 노인분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넷이에요. 노인분과 그녀의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넷이라니 정말 드문 일인데 힘들겠네. 나는 그녀들의 표정에 담긴 연민을 느꼈다. 그 연민은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비난과 질타와는 달랐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노인분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아가씨,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단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외로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하룻밤의 실수, 그리고 네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막막함까지.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딸은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노인분의 이름은 박순자였다. 그녀는 젊은 시절 홀로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나도 젊은 시절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었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너의 전부가 될 거야. 그들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락처를 줄 테니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 찾아와도 좋아. 우리는 너의 편이란다. 박순자 할머니의 위로는 내게 잠시 동안의 희망을 주었다. 나는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은 내게 잠시나마 빛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짧고 희미했다.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박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딸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그들이 나의 현실을 바꿔줄 수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네 아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나의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들의 위로에 잠시 행복했지만 나의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나를 상급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 내 쌍둥이 출산은 매우 위험하고 산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했다.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나는 진통을 시작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틀리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고통 속에서 내 작은 오피스텔 방바닥을 기어다녔다.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는 순식간에 도착했고 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구급차 안에서 흐느끼며 울었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다. 수술실에 들어가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몸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다. 내 뱃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눈을 떴다. 아기들은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말했다. 축하합니다, 산모님. 아기들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네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니.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간호사는 내게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기들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는 그제야 나의 현실을 깨달았다. 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할 틈도 없이 나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돈을 걱정해야 했다.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나는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지려 했지만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결국 지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네, 김지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지안 씨, 저 지수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매달렸다. 나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병원비를 보내드리죠. 하지만 이 일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마치 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돈을 보내주었지만 그 돈은 나의 비참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보내준 돈으로 아이들의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작고 연약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내게 깊은 슬픔과 사랑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나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네 아이는 한 명의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었다. 퇴원 후 나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나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4명의 아기를 홀로 키웠다. 낮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귀가 먹먹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하루에 1~2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아이들 4명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손목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나는 점점 더 나의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아이들 4명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나의 작은 통장 잔고를 빠르게 바닥냈다. 나는 지안에게 받은 돈을 모두 써버렸고 더 이상 그에게 연락할 용기도 없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복잡한 서류 절차와 나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는 나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기가 열이 심하게 났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폐렴에 걸렸다고 말했다.
나는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했지만 나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병원비가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냉정했다. 산모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비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나는 나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나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그날 밤 그 배가 쓸까? 내가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나의 모든 결정은 내게 고통을 가져왔고 나의 아이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물려주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거리를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아이의 몸은 뜨거웠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나는 울면서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다. 나는 아이들을 안고 보육원에 갔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나의 손으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뒤돌아섰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걸었다. 나의 등 뒤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나를 깊은 절망에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나는 나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방은 고요했다. 4명의 아이들이 있었을 때와는 달리 나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공허함 속에서 나의 비참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잃었고 나의 삶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버린 남자친구, 나를 외면한 지안, 그리고 나를 비난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원망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 모든 일이 지난 후 나는 텅 빈 오피스텔에서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눈부셨지만 나의 삶에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나의 작은 방 안에 나를 가두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낯선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푹 꺼진 눈,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빛.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은 엄마를 그리워할까? 아니, 그들은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나를 낳았지만 결국 나를 버린 엄마. 나는 매일 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악몽을 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나의 죄책감과 후회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버린 것을 후회했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TV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는 지안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옆에는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나의 가슴을 찢어놓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들이 나의 불행을 발판 삼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할 힘조차 없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 나의 첫 번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난 후 찾아온 절망, 한순간의 실수가 내게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비극. 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강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아이들을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버린 남자친구도, 나를 외면한 지안도, 그리고 나를 비난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희망, 그리고 아이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나의 작은 방에서, 나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혼자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소설처럼 써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 나의 모든 감정을 담았다. 그것은 나의 고통을 기록하는 행위였고, 동시에 나의 삶을 끝내는 행위였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단 한순간의 실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소설의 마지막 장을 썼을 때 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석양은 아름답게 빛났지만 나의 삶에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비극으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고통을, 나의 절망을, 그리고 나의 비참함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기로 했다. 나의 소설은 나의 유언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끝내고 나의 이야기를 영원히 남기기로 했다.